제목은 저수지에서. 저수지 드디어 나왔다. 수원에 사는 최재윤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재윤 씨의 초, 중, 고등학교 동창 김영빈 씨가 20여 년 전 겪은 일입니다. 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늦둥이라 저보다 딱 10살이 많은데요. 삼촌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곧장 갔습니다. 막내 삼촌 최고지. 같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아휴, 정말. 저기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 그 올해 27이랬지. 아휴, 한창일 때 같네. 다시는 삼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을 나와서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추억의 장소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뭐야, 섬뜩하다.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다들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피하든가 째려보든 거지. 피하죠. 그죠? 대부분 바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야, 이리 와. 좀 머쓱하기도 하고 아니,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 어머 왜 그래? 왜 이래? 뭐야? 저 왜 저래? 저기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아!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하세요?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네. 그쪽으로 가려면 저수지를 삥 돌아야 했는데 이게 막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기요!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갔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저기요! 그만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구나.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져서 찾아다니다가 저수지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정아야,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학생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려. 정아야.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어?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이렇게 가면서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차이용아.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엔 검은 물 한 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지 마세요.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저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이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의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저래?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아,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님은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정아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빈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부턴 그날 정아 씨가 저수지에서 겪은 일을 정아 씨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빈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였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물빛이나.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갔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쓱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빤히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남자는 놀라기는커녕 여자 쪽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치. 그랬나.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머리는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 한쪽을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멈출 때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 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작이게 구하려고. 이제 여자가 보이는 건가? 여자를 피해 반대쪽으로 달려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추격전은 저수지를 삥 돌며 이어졌고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아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비 씨는 저수지에서의 일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정아 씨가 영비 씨를 뚫어지게 봤던 건 영비 씨 옆에 여자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죠. 정아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죽으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영비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아 씨를 구하려 미친 듯이 뛰어갈 때 영비 씨는 영비 씨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영비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영비 씨에게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도 저수지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 아홉위. 아홉위. 부산에 살고 계신 그 정태구라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00년대 초 제가 20살이 될 무렵의 일인데요. 갑작스럽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부터 공사장 아르바이트까지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닥친 대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태구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아니야, 내가 금방 가야 돼. 잠깐 할 말이 있어서 들른 거야. 너 혹시 알바할래? 한 달에 한두 번 가끔 와서 도와주면 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 20만 원이요? 저 할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선배가 제게 제안한 일은 제가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시체 닦는 일인데 너 요즘 어렵다며. 그 일당이 세니까 한번 와서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봐.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맞아, 우리 다 대학교 때 그랬었어. 선배가 장례 지도사였거든요. 시체를 닦는 일은 원래 그 염습은 선배같이 자격증이 있는 장례 지도사만 해야 한대요. 옛날에는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보조를 구해서 이제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여러모로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무려 20만 원. 아유, 큰 돈이지. 지금도 그렇고. 당시 이제 진짜 한 푼이 아쉬웠던 저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 닦게 된 주검은 20살 남자였는데요.
남자는 제가 태어나 처음 본 시신이었어요. 큰 사고를 당했는지 시신 막 여기저기 막 상처랑 핏자국이 흥건했었거든요. 찢어진 부위는 내가 이따 꿰맬 테니까 일단 깨끗하게 씻어줘. 잘 보내드리자. 네, 잘 해볼게요. 제 눈앞에 잠든 듯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렇지, 그 나이에 뭐. 근데 시체에 이렇게 손이 딱 닿는 순간 그 아주 작고 이상한 그 향기가 이렇게 싹 전해지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바짝 얼어붙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안치실에는 이제 선배와 그다음에 제 숨소리 그리고 이제 시계 초침 소리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맴돌았어요. 한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초침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선배 여기 시계 고장 났어요? 응? 그냥 시계 소리가 좀 이상한데. 시계? 아, 저 시계? 저거 내가 건전지 빼놨는데? 네? 미신이지만 이 안치실에서는 보통 소리 나는 시계는 안 쓰거든. 선배는 이 시계 소리 안 들리세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순간 갑자기 선배는 뭔가 떠오른 듯 살짝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태구야. 네? 네가 지금 듣는 소리 귀신 소리야. 선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아, 귀신? 저도 이날 처음 한 이야기인데요. 귀신이 제일 잘 따르는 소리가 바로 이 시계반 소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치실 어딘가에서는 귀신이 저를 지켜보면서 초침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작업을 계속 이어갔는데 초침 소리가 바로 제 옆에서 나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오는 거야. 시계 소리가 갑자기 난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안에서 이제 노크 소리가 난다든지 시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노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크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제 여기 났다가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다른 쪽 냉동고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쓰면 오래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하고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심약하신 분들이면 또 이게 신경 쓰이지. 선배는 이제 일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20만 원을 이렇게 쥐어주셨는데 좀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2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딱 주시니까 너무 그래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둑해진 20만 원 들고 제가 이제 퇴근을 했거든요. 집 근처 큰 길에 이제 거의 이제 다 와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서갖고 신호가 초록불로 이제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그 횡단보도 중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그리고 차 한 대가 지금 거의 뭐 피할 틈도 없이 진짜 다행히 차가 바로 제 앞에 딱 멈춰섰어요. 죽고 싶은 거야? 아니, 갑자기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운전자 그분 말로는 제가 달리는 차에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분명 제가 횡단보 앞에 서갖고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고.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신을 닦았던 남자가 그 저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저기 뒤에 뒤에. 이봐요. 지금 나랑 장난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도로에 무작정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다 진짜 죽을 뻔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 저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다행히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 사고가 생각나서 밤새 뒤척였거든요. 날이 밝자마자 이제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저 어제 귀신 봤어요. 제가 닦은 남자 시신이요. 그 선배는 일한 첫날이라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술 한잔 마시면 다 잊는다면서. 선배 퇴근에 맞춰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녁 무렵 장례식장 앞에서 이제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해. 당신이 저분을 죽인 거야. 당신이 그렇게 들어보니까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았죠. 안타까운 사연이다 생각하면서 지켜보는데 제 눈에 영정 사진이 들어왔어요. 제가 시신을 닦았던 어젯밤 귀신이 되어서 저를 쫓아온 그 남자였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져. 애가 오죽했으면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남자는 달려오는 차에 스스로 뛰어들어 죽었던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진짜 안타까운 마음도 잠시 지난 밤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젯밤에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차에 치일 뻔했잖아요. 그러다 진짜 죽을 뻔했어. 남자 혼자 가기 너무 외로워. 나도 죽여서 함께 가려고 한 걸까? 온갖 어색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그 정반자로. 머릿속엔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빈소 구석에 남자가 또 저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뭐야, 뭐 이렇게 놀래?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사색이야? 아 선배 저 빨리 가요. 어? 왜 그래? 야. 이후로도 두어 달에 한 번씩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간헐적으로. 이런 적응되어서 할 만한데 문제는 제게 따라붙은 저 남자였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남자는 제 일상 곳곳에 나타나 절 지켜봤고 제겐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수지 한가운데 또 어느 밤에는 호공에 목을 매달고 있는 가위 위에 눌렸었는데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거울을 봤더니 목에 빨갛게 사큰 같은 상처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진짜 한 거네.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한 거야. 처음에 이 모든 게 그냥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되니 언젠간 제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이 모든 건 제 앞에 나타나는 그 남자 때문인 것 같았죠. 아 이거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던 어느 날 야, 태구야!
태구야 괜찮아? 야 태구야.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태구야. 선배 저희가 왜 여기에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며. 지금 여기 경찰분 다 얘기해 주셨어. 어? 어? 제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했다는 거예요. 오, 되게 높다.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바다잖아 아래. 여기서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떨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없고요. 경찰들이 요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위로 걸어 올라오면서 뛰어내렸다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떨어지는 물에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 머리 위로 이제 배가 지나가고 배 선장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해양경찰이 빠르게 와서 제가 건져져서 최종적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건져지는 이제 사진입니다. 초록색. 어머. 아예 힘이 아예 없네. 1,000원이네 1,000원 이것도. 경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저는 집에서 나와 맨발로 한참을 걸었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다리에 도착했고 저는 곧장 난간에 올라서서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순간이 떠올랐어요. 유독 부패가 심한 시신을 닦던 날이었습니다. 시퍼렇게 질린 시신을 보고 놀란 제게 놀랐지? 익사한 시체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하네. 다리에서 투신 자살한 시신인데 발견이 좀 늦었나 봐. 사인은 너만 알고 있어라. 그날 제가 닦은 시신은 다리에서 투신 자살한 익사체였어요. 그 시신을 닦은 저는 고인이 몸을 던진 바로 그 다리에서 고인과 똑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야 기이한 일이다 이건 진짜. 진짜 신기한 일이다. 그 시체를 닦으면 그 행동을 계속 하시나 보다. 알고 보니 저는 시신과 닿기만 해도 시신의 빙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닦고 나면 고인이 죽는 순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더라고요. 최초로 알게 된 거는 일단 8구를 닦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야 했고, 선배는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자료를 이제 제가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8구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러면 몇 구나 네. 그 시신을 닦으신 건가요? 총 9구였습니다. 제가 뭐 목을 맨다든지 하는 행위도 있었고,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빙의가 돼서 똑같이 행위를 따라하고 그 행위가 끝마쳤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제게 다가올 운명을 모른 채 한 구 한 구 시신을 닦았던 겁니다. 아직 제가 닦은 시신이 한 구 더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인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까요?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